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칼 융의 철학을 바탕으로 외롭고 불안할수록 더 착해지는 사람의 무의식 심리 4가지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방어 기제일지도 모른다. 착한 사람은 왜 자꾸 불안해지는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한다. 착하게 행동하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하지만 그런 착함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꺼내드는 심리적 방패에 가깝다. 진짜 자존감은 때로 싸우고, 때로 거절하고, 때로 침묵한다. 자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불안해서 착한 사람은 기준보다 안정을 택한다. 그 안정이란 결국 타인의 감정에서 나를 지켜내는 일이다. 칼 융이 말하는 착하려는 사람의 정체. 칼 융은 인간 내면을 자기와 그림자로 나눴다. 자기는 본래의 나,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그림자는 억압된 나, 숨기고 싶은 감정,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충동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그림자를 더 깊이 숨긴다. 자신 안의 공격성, 분노, 질투, 경쟁심, 거절 욕구 같은 것들을 그건 나쁜 거야 라는 이유로 계속 억누른다. 그러다 결국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두껍게 만든다. 그 페르소나는 착한 사람이다. 항상 웃고 양보하고 사과하고 이해하는 사람. 문제는 이 페르소나가 강해질수록 그 이면에 숨어있던 그림자도 강력해진다. 착한 사람일수록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극단적인 분노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지금부터 불안할수록 더 착해지는 사람의 무의식 심리 4가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자. 첫 번째 무의식 심리 착함은 거절 공포를 피하는 기술이다. 착한 사람들의 말투를 유심히 들어보자.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면에는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불안이 있다. 이건 방어기제 중에서도 동조와 회피가 결합된 형태다. 자신의 욕구나 기준을 표현하기보다 타인의 감정에 무조건 맞춰주는 방식으로 거절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착함은 갈등을 피하는 좋은 무기지만 그 무기는 결국 자기 기준을 찌른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상상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절 후에 벌어질 모든 불행을 과도하게 상상한다. 거절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 거야. 상처받으면 나한테 실망하겠지. 그러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 그럼 결국 나는 혼자 남겠지. 이런 불안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착하게 행동한다. 착함은 그냥 성격이 아니다. 사전 방어적 예측 시스템이다.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착해지는 것이다. 칼 융의 통찰 억눌린 그림자는 언젠가 반격한다. 융은 그림자 통합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진짜 심리적 건강은 착함 뒤에 숨긴 나의 거절하고 싶은 마음, 화내고 싶은 감정을 정직하게 직면할 때 시작된다. 억누르고 억누르다 보면 그 감정은 왜곡된 형태로 밖으로 분출된다. 예를 들어 갑자기 냉정하게 사람을 끊어내거나 억울한 감정이 쌓여 뒤늦게 폭발하거나 착하게 살았던 시간 전체에 대해 후회가 밀려온다. 그래서 융은 말한다. 당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조종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착함이라는 가면이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그 심리의 진짜 정체를 마주봐야 한다. 두 번째 무의식 심리 착한 사람은 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을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하면 괜찮아지겠지. 이 말들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자신을 아프게 한 말, 자신을 무시한 행동, 자신을 소외시킨 결정에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 그런데 그 이해는 진심일까? 아니면 갈등이 두려워 스스로 납득시키는 노력일까? 이해의 가면과 억압의 기술. 진짜 이해는 자기 감정을 충분히 느낀 다음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불안한 착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느낄 틈조차 주지 않는다. 왜냐면 감정을 느끼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표현해야 하고 표현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든다. 이해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알리바이다. 칼 융의 분석 억압된 분노는 자아를 찢는다. 융은 감정 억압을 가장 위험한 자기 해체의 출발점이라 봤다.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자아 속에서 이유 없는 불안, 이유 없는 피로, 이유 없는 열등감으로 바뀌어 자신을 갉아먹는다. 융은 말한다. 내면에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외부의 운명처럼 반복된다. 다시 말해, 이해하려는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묻을수록 비슷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 계속 반복되어 찾아온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가 감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이해는 자기 부정이다. 불안한 착한 사람은 자신이 화내는 걸 이기적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참는다. 그런데 문제는 참는 동안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 이 정도로 서운한 내가 유난인가? 이 상황에 기분 나쁘면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깎아먹는 칼날이다. 그리고 반복되면 결국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착한 사람은 이해를 성장이 아니라 회피로 쓴다. 철학자 칼 융은 말한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은 감정은 영원히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이해는 성숙이다. 그러나 그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낀 후에 도달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해는 성숙이 아니라 생존이다. 화가 나야 할 때, 기분 나빠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그 감정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계속 같은 사람, 같은 패턴 속에서 자신을 이해시켜야 하는 삶으로 반복될 것이다. 그림자를 인정해야 페르소나가 가벼워진다. 융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자기 그림자의 통합이다. 착한 사람은 자기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착하게 디자인한다. 그리고 그 페르소나를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진짜 자아는 뒤로 밀려나고 내가 나인지 가면인지조차 헷갈려진다.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정체성 피로다.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춰주면서도 속으로는 지쳐간다. 그 이유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당신이 진짜 자신을 착함 속에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무의식 심리 사과는 자기 존재를 축소하는 주문이 된다. 사과가 빠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진짜 내면에는 상대의 불편함을 못 견디는 불안이 있다. 이들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일단 사과부터 한다. 왜냐면 자신의 존재보다 관계가 깨지는 게 더 무섭기 때문이다. 반사적인 사과는 자기 존재의 축소다. 사과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명확한 잘못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불안한 착한 사람은 자신이 불편함을 준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낀다. 그렇게 사과가 행동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축소가 된다. 내가 좀 과했나 봐. 내가 너무 민감했지. 그냥 내가 틀린 걸로 하자. 이런 말은 결국 내 감정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신호다. 자신의 입장을 축소시켜 상대의 기분을 유지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반복되면 점점 작은 사람이 된다. 칼 융의 경고, 지속적인 자기 축소는 자기 상실로 이어진다. 융은 말한다. 누구나 가면을 쓰지만 가면만 남기고 자기를 잊는 순간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계속해서 사과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눌러버리고 자기 기준을 포기한다. 그 결과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흐릿해진다. 다른 사람 눈엔 편하고 착한 사람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투명한 사람이 된다. 사과 중독, 그 무의식의 정체. 이들은 왜 이렇게 빨리 사과할까? 갈등이 벌어지는 걸 막고 싶어서, 관계가 끊기는 게 두려워서, 나를 미워할까봐 무서워서,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한 줄은 이거다. 나는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늘 착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건 자존감의 문제 이전에 존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다. 착함이라는 전략은 결국 자기 말살이다. 착한 사람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말살한다. 사과는 순간의 갈등 회피에는 효과적이지만 결국 자기 기준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요구한다. 한두 번은 괜찮다. 하지만 일상이 되면 그 사람의 말은 점점 가벼워지고 존재는 점점 희미해진다. 융은 말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축소하면 결국 세상은 당신을 그렇게 취급할 것이다. 착함 중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다. 사과 중독의 뿌리는 단순한 착함이 아니다. 그건 나는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다. 그 믿음 아래에는 자기 감정과 행동에 대한 극단적 불신이 깔려 있다. 즉, 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적 자기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나부터 깎고 본다. 이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사전 차단이다. 결국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모든 장면에서 조연이고, 모든 대화에서 정리하는 역할이고, 모든 사건에서 책임지는 사람이다. 네 번째, 무의식 심리 존중받고 싶어서 침묵한다. 말하지 않는 사람의 숨은 전략 뒤에는 평온함이 아닌 두려움이 숨어 있다. 불안한 착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설명하고 기준을 말하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일을 관계를 해치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침묵한다. 그 침묵은 갈등 회피를 위한 최종 무기다. 그리고 동시에 존중받고 싶다는 절박한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다. 말 안 하는 사람은 사실 말하고 싶다. 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난 감정 표현을 잘 못해. 그냥 다 말하면 더 꼬일 것 같아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제발 내 표정 좀 눈치채줘. 먼저 다가와서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즉,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란다. 이건 감정의 우회적 표현이다. 그리고 우회는 대부분 오해를 부른다. 칼 융 무의식은 말 없는 언어다. 융은 침묵을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적 패턴으로 해석했다. 즉, 침묵은 자신이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몸짓, 표정, 태도, 분위기로 스며드는 과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침묵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모르면 오해한다. 오해가 쌓이면 단절된다. 단절은 또다시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자기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확신은 자기 무의식의 예언이 된다. 융은 말한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즉, 나는 존중받지 못해라는 믿음이 실제로 그런 상황을 끌어온다. 그건 운명이 아니라 자기 동조다. 침묵은 자기 부정의 언어다. 침묵은 겸손이 아니다. 침묵은 인내도 아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침묵은 자기 존재를 지우는 기술이다. 말하면 무시당할까봐, 말하면 틀릴까봐, 말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이건 자기 존재에 대한 불신이다. 내가 말할 자격이 없다. 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언어를 빼앗아 간다. 융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 대신 말할 것이다. 즉, 지속적인 침묵은 결국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다. 갑작스러운 폭발, 예상치 못한 단절, 냉정한 거리두기, 이유 없는 회피. 이 모든 것들은 말하지 못했던 감정의 반격이다. 착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버틴다. 침묵은 처음엔 유리해 보인다. 괜히 싸움 나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관계 유지가 되니까.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일수록 내 마음 안에는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켜켜이 남는다. 그건 애정이 아니라 고립이다. 그 이유는 하나다.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린다. 당신의 착함은 당신의 그림자다. 착함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불안할수록 착해지는 사람의 네 가지 무의식 심리는 이렇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인정받음에 집착한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 한다 갈등을 두려워한다. 잘못이 없어도 사과한다 자기 존재를 축소한다. 말하지 않고 참는다 표현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 네 가지는 표면적으로는 배려나 인간미로 포장된다. 그러나 그 밑바닥엔 불안한 자아와 손상된 자기 신뢰가 깔려 있다. 착함은 본성이 아니다. 착함은 감정을 억제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습득한 기술이다. 그 기술은 생존에는 효과적이지만 존재를 무디게 만든다. 착함의 그림자, 위장된 자기 자신. 칼 융은 인간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려면 자기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당신이 착할수록 당신 안에 눌려있는 감정도 더 강력하다. 화, 질투, 분노, 거절 욕구, 자기중심성.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정당한 감정들이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이 감정들을 모두 나쁜 것이라 여긴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가둬버린다. 그 순간 진짜 나는 감옥에 갇히고 가짜 나, 착한 나만 살아남는다. 칼 융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융은 이렇게 말한다. 진짜 성숙은 내 안의 추함을 인식하고도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착함이라는 페르소나는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줄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독이 된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절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다. 참는 나, 사과하는 나, 이해하는 나, 침묵하는 나. 이 모든 나는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인형일 수 있다. 그 인형을 벗기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없다. 자존감은 착함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이제 묻자. 당신은 왜 착하려 하는가? 누구를 위해 착해지려 했는가? 그 착함 덕분에 정말로 당신은 존중받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외롭고 지친다. 왜냐하면 착함은 자존감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내 입장을 지킬 때, 내가 나를 위해 단호할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자존감이란 착함의 반대편에서 피어난다. 착함은 관계를 지키지만 자존감은 나를 지킨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융이 제시한 자기 실현의 3단계. 칼 융은 진짜 자아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자기 인식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 감정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숨기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면을 나쁘다고 규정하고 억눌렀는가? 자기 실현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이 원하는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람은 착함이라는 페르소나에 갇힌다. 그리고 평생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외로운 사람이 된다. 착함을 벗어나 자존감을 되찾는 세 가지 전략.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로 살아갈 시간이다. 전략 하나, 감정을 먼저 인정하라. 착한 사람은 감정을 느끼기보다 분석하려는 습관이 있다. 왜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감정은 없고 해석만 있다. 하지만 해석은 감정을 억누른다. 억눌린 감정은 쌓이고 쌓이면 무기력으로 바뀐다. 그 무기력은 자기 가치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단순하다. 감정을 분석하기 전에 인정하라.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융은 말한다. 인식되지 않은 감정은 당신 삶을 운명처럼 지배한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을 휘두르지 않는다. 당신이 그 감정을 이끌 수 있게 된다. 전략 둘, 사과보다 질문을 먼저 꺼내라. 착한 사람은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사과하거나 침묵하거나 떠난다. 하지만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와 대화를 시도한다. 단 공격하지 않고 질문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 혹시 무슨 의미였는지 물어봐도 돼? 나는 이런 상황이 좀 힘든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까? 이런 식의 질문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상대와의 관계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융은 말했다. 진짜 성숙은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동시에 인정하는 데 있다. 질문은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회복한다. 전략 셋,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불편하다고, 서운하다고, 상처받았다고, 기분 나빴다고 이 말을 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왜냐면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경계와 기준을 배우기 때문이다. 융은 말한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 기회를 얻지 못한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을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으면 존중은 불가능하다. 침묵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착한 사람의 전환은 말하기 연습에서 시작된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했을 때의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자존감은 착함이 아니라 표현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된다. 착함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그게 당신을 지운다. 예시 하나, 거절 못하는 사람. 눈치가 보여서 뒤에서 얘기 나올까봐. 이기적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진짜 이유는 하나다. 거절은 미움받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무의식적 행동이 된다. 자기도 모르게 얘라고 말하고 돌아와서 혼자 분노하고 자책한다. 융은 말한다. 거절은 경계를 만든다. 경계 없는 자는 자아가 무너진다. 예시 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 무리해서 텐션을 띄우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분위기가 어색하면 웃음을 유도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난 원래 분위기 띄우는 걸 좋아해. 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심리가 숨어 있다. 그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필요함으로 증명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불안정한 자존감 구조다. 필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 자신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융은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이 아니다. 역할을 지우고도 남는 것이 진짜 자아다. 예시 셋, 말없이 참는 사람. 친구가 선을 넘는 농담을 했다. 기분이 확 상했다. 하지만 웃으며 넘긴다. 이런 사람은 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 일방적인 인내로 버티는 구조다. 이때 중요한 건 왜 참았는가? 가 아니라 왜 늘 그렇게 참는가다. 그 반복성 안에 무의식에 고정된 신념이 숨어 있다.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말하면 감정이 더 상할 것이다. 내가 이해해야 관계가 유지된다. 이 믿음들이 행동을 조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융은 말한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상처의 지도다. 의식화는 감정의 근원을 보는 연습이다. 여기서 칼 융의 핵심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의식화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왜 나는 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가? 그 반응은 어떤 믿음에서 출발했는가? 그 믿음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무의식이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융은 말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다. 즉, 기준 있는 나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된다. 이제 그 첫걸음 연습을 시작하자. 실천 루틴 감정 인식 표현 관계 재구성. 첫 단계 감정 인식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첫 단계는 간단하다. 자기 감정을 언어로 인식하는 것. 착하려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감지하지 못한다. 감정보다 타인의 반응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정지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기분이 어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
이때 감정 언어를 풍부하게 써보는 게 중요하다. 무시당한 느낌, 억울함, 경계선 침해, 부당한 요청, 인정받고 싶은 갈망,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 융은 말했다. 감정을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 단계 감정 표현 나는 이렇게 느꼈다. 감정을 인식했으면 이제 그것을 표현할 차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연습이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속상했어. 지금 상황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 그런 방식이 나한테는 힘들게 다가와. 상대가 당황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표현은 나를 위한 것이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융은 말한다. 진짜 자유는 표현의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세 번째 단계 감정 행동 이제는 나를 기준 삼겠다. 마지막 단계는 인식하고 표현한 감정에 따라 행동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있었다면 정중히 문제를 제기한다. 친구가 선을 넘는 농담을 한다면 웃으며 넘기지 않고 그만하자고 말한다. 누군가 반복적으로 부탁을 해온다면 지금은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이 행동은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다르다. 자존감은 감정을 따라 행동할 때 생긴다. 융은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진리는 무의식 속에서 잠든 채 부패한다. 자기동조 예언을 깨는 연습이 핵심이다. 착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예언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 내가 단호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지도 몰라. 이 예언은 자기동조로 작동한다. 즉, 그렇게 될까봐 걱정해서 애초에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자기 기준도 세우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 그 결과를 현실로 만든다. 하지만 이 구조를 깨는 건 간단하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융은 말한다.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의식적 신념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실천을 위한 융의 감정 통합 모델 요약. 융은 감정 통합의 4단계를 이렇게 정리한다. 감정 인식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릴 것. 감정 허용 옳고 그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 감정 표현 내 언어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낼 것. 감정 반영 표현한 감정이 만든 변화를 관찰할 것. 이 과정은 반복되어야 한다. 한 번 말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당신은 바뀐다. 그리고 어느 날 기준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아가 자리를 잡는다. 융은 말한다. 감정은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인생을 이끄는 방향타다. 착하려는 사람이 기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 누군가에게 싸늘하게 보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을 지키는 선언이다. 이제는 불편한 농담에 웃지 않겠다. 더는 억울한 일을 참고 넘기지 않겠다.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사과하지 않겠다.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 들면 선을 긋겠다. 내 감정을 줄여가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이 다짐 하나하나가 당신의 자아를 조금씩 되찾아온다. 융은 말한다. 개인의 성장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된다. 착함은 애착이고 기준은 성숙이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 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이것은 본능이다. 하지만 거기에 갇히면 평생을 타인의 기준에 종속된 채 살아가게 된다. 진짜 성숙은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융은 말한다. 무의식은 타인에게서 태어나고 의식은 자기 안에서 태어난다. 착하려는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향한 반응이다. 기준은 의식적으로 나를 중심에 놓는 태도다. 착한 사람에서 기준 있는 사람으로 가는 길. 이 여정은 쉽지 않다.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표현은 마치 낯선 언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말해보면 다르다. 한 문장, 한 단어가 당신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당신의 감정을 지켜주고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낸다. 융은 말한다. 자신을 표현하는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안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안다. 착하려 하는 당신의 태도가 언제부터인가 고통이었음을, 그리고 그 착하려 하는 것이 불안을 숨기는 가면이었다는 걸. 그 가면을 벗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를 드러낸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칼 융이 당신에게 전하는 말. 당신이 내면에서 외면당하는 한 당신은 세상 어디서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과 마주한 사람만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 무의식을 깨운 자만이 자기를 주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당신의 기준 있는 삶이 시작된다. 당신은 왜 착하려 했나요? 댓글로 당신의 순간을 남겨주세요. 철학 편집소는 사랑, 자존감, 불면, 퇴사 고민을 철학적 언어로 다시 편집하는 감성 입문 채널입니다. 철학으로 삶의 해답 찾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철학자 한 명 데려가세요.